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내일 받을 예정입니다.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결국 구속된 박 전 대통령, 과연 이번엔 어떤 전략을 펼칠까요? 그리고 이에 맞선 검찰은 어떤 칼날을 꺼내들까요? 오늘은 제주 4.3 사건이 69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문제는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안타까운데요. 잠시 후 관련 전문가 모시고 제주 4.3 사건의 의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 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검찰이 내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처음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있을 조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뇌물죄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 씨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대질 조사를 진행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한편 그간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조사에서도 같은 태도를 취할지, 그리고 내일 조사에 앞서 구속을 막지 못한 기존 변호인단을 교체해 새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할지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4월 3일) 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검찰이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나흘 만에 첫 조사를 시작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조사 장소는 서울구치소로 결정됐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되니까 예. 뭐 사람들 많이 얼굴이 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셨어요? 뭔가 가슴에 응어리진 것들을 좀 풀어내서 그런지 예. 디톡스가 된 것 같습니다. 고재열하고 밑에 기자, 기분 좋은 기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네. 자, 최강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런가요? 예, JTBC에서 날라다니더니 여기는 슬그머니 오시네. 졸고 다녔는데. 자, 허성무 전 청와대 비서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내일 출장 조사. 네, 출장 조사라고 하나요? 정확한 표현으로 뭐라 그러죠? 뭐 출장 조사가 맞는 것 같고요. 예. 이 법적으로는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는 게 맞겠지만 좀 100번 양보한다면 예. 양보할 수도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는 받을 수가 있는데 구치소를 벗어나서 검찰에 오고 또 검찰에서 구치소 돌아갈 때 그 길에 이렇게 또 경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싶고, 그래서 여러 사람 피곤하기보다는 지금은 어찌되었건 구속된 상황이고 내용이 중요하니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조사를 할 수도 있었는데 검찰이 조금 배려를 해서 하루 정도 준비할 여유를 줘서 내일 조사 10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지금. 내일 10시요? 예. 화요일 날? 네. 자, 우리 청취자분들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5400입니다.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자, 최강 변호사님. 예. 그런데 지금 검찰이 예. 친절 모드예요, 계속. 예. 글쎄, 뭐, 꼭 친절하게 대한다기보다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불쾌하게 대한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 전에 이제 뭐 영상 녹화 부분도 이례적으로 뭐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안 해줬다라는 발표도 하고, 또 이번에 이제 출장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좀 특별 대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예. 원래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자체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고, 아까 이제 우리 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호에 관한 거는 계속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이제 다른 사람 번거롭게 하지 않는다는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검찰 입장에서도 어차피 그간에 일관되게 이제 그 박근혜 씨가 부인해 오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절차를 그동안에 검찰 소환해서 했었다면, 예. 이번에는 가가지고 뇌물죄와 관련해서 특히 강요라고 주장하는 이제 재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거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장 청구 사실에 적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하는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뭐 검찰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청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 예. 혹시나 또 뭐 대질신문 같은 게 필요하다면 또 구치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 아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구속 기간이 최장 20일까지 아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4월 19일까지인데 예. 문제는 13가지의 혐의가 무척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할 때 12만 쪽에 달하는 자료가 있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 막대한 자료를 들고 계속 움직여야 되나요, 검찰이? 아니면 그거 갖다 놓고 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 경험이 있으셔서 확실히 정확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데 예. 이게 다른 방송은 지적을 못 해요, 이런 거. 사실은 이제 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는 그 구속 기간이 원래 원칙이 열흘이고 예. 한번 이제 판사 허가를 받아서 연장하면 또 열흘 더 연장해서 20일까지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그 전에 김기춘, 조윤선 같은 경우에도 보셨겠지만은 다음날 바로 소환을 합니다. 예. 부인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히 예. 조서를 또 완벽하게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제 말씀하신 그 증거 자료나 기록들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서 이제 수사 과정에서 쭉 메모해 놓은 것들이 있고 예. 그 핵심을 뽑아서 또 조사를 하러 갈 때는 조서의 초안을 어느 정도 만들어가서 가기 때문에요. 그걸 뭐 다 들고 다닐 필요는 없고 그리고 또 수시로 또 그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에 그 나와가지고 또 서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사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본청에 있는 다른 그 그렇습니다. 팀들하고요. 예. 본래도 이제 검찰청에서 조사를 할 때도 조사실에다가 일종의 그 채팅창 같은 걸 띄워놓고 아하. 계속 이렇게 내부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조사를 하거든요. 확인하는 쪽이 또 따로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은 아마 유지하면서 할 것이고요. 그래서 조사실이 또 구치소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보셔서 예. 아시지만 거기 가면은 또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 저는 추가 떠갖고, 예. 그때 남호 의원이 해갖고, 일단 확정이 돼갖고 들어갔는데, 예. 추가로 고소권이 있어갖고, 예. 계속 나와서 조사를 받았어요, 또. 그러니까 낙검수에서 얘기한 나경원 의원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들어가 봤더니 조사실이 한 7, 8개 있더라고요. 경찰들이 예. 와서 조사하는 조사실이.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특별하게 이례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게 조사한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성무 비서관님 너무 오래전에 갔다 와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가고 싶으세요? 저는 뭐 자체 구치소 내 조사는 없었고, 예. 그 검찰에 20일간 가서 조사를 예, 계속 그러니까 아주 좋은 평론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가고 싶냐고요. 사양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한웅재 형사 8부장이 다시 이제 구치소에 파견하기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계속 부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치소 들어가서 이제 구치소 소장이 계속 이제 언론 브리핑도 하고 그러는데 울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심경의 변화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뭐 저는 전혀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검찰에 출석할 때 예. 실질 심사 받으러 갈 때 굉장히 긴장된 그런 얼굴이었지만 그렇죠. 지금에 와서 뭐 이렇게 부인하던 사실을 갑자기 시인하게 되면은 스스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부인과 시인. 예. 그래서 뭐 검찰 조사에 특별한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좀 적다. 그렇게 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야 이제 뇌물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지 또 다른 증인들이나 증거들 확보된 걸 들이대면서 확인하려고 계속 하겠죠. 그러나 이제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도 뭐 저는 묵비권으로 오히려 일관되게 나가지 않을까. 그걸 시인하는 순간 자기 스스로 무너지고 예. 또 밖에서 아직도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분들하고도 관계도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은 합니다. 예. 최 변호사님.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시 이제 복귀를 해보면, 예. 12월 9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담화를 할 때부터, 최재경 당시 민정수석은 검찰 조사를 받자. 예. 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 그게 결국은 유영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과 입장이 틀려갖고 옷을 벗고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때 검찰 조사를 받고 정치적으로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하야 쪽으로 가면은 탄핵이나 이런 검찰 조사 이런 거로부터 좀 피할 수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입장에서 지금 허성무 비서관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를 인정하고 좀 그 형을 좀 줄이는 이런 싸움으로 가는 이런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그러니까 변호인한테 원래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그 고객이 그 예. 클라이언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알고 예. 그게 이제 그 피의자의 입장에 가장 유리한 쪽으로 변론을 해주는 것이 상식인데 전략을 세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 신분이 됐던 박근혜 씨의 입장에서 사실은 변호인의 조언을 귀담아서 들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어쨌거나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탄핵 전까지
그때 피의자의 신분을 얻어서 입건이 된 상황이라면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통로를 확보해 놓는 것도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불소추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빠져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좀 찾아볼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그런 가능성까지 쭉 염두에 두고 자 A안, B안, C안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장점이고 이게 단점이고 이렇게 했을 때 본인한테 뭐 제일 가는 혜택은 이런 거고 단점이라면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과정의 전제가 돼야 될 게 뭐냐면 피의자 본인이 변호인한테 자,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왜냐하면 변호인은 비밀 엄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얘기를 다 해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저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법률적으로 좀 여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상담을 했어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보면은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탄핵 심판 과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분이 본인이 변호사들을 그렇게 자주 만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거의 안 만났죠.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사정에서 만나는 식으로 변호사들이 가서 피의자를 만나고 그러면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그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돼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조언해 줄 수 있는 범위도 당연히 협소해지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무덤을 판. 네, 무덤을 판 자초한 측면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본인이 택한 길로 지금까지 쭉 온 겁니다. 예. 그리고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돌아가려면은 빨리 돌아가야지 이게 낭비가 적어지지만 이미 한 번 길을 선택해가지고 너무 멀리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요. 이제 허성무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지자들 보기에도 이제는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본인이 또 계속 지금 취하고 있는 모습이 뭐였냐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고 그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간절히 지지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검찰이 엮었고 다 꾸며낸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갖다가 지금 변호인들은 어쨌거나 조사받는 과정에서 또 검사들한테 경의를 표한다고까지 했는데 예. 그 경의를 표한 검찰을 상대로 다시 이제 나는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안 맞고 본인 입장에서도 아마 계속 지금까지도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피해 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허성무 비서관님, 경의를 표한다 그랬다 그 입장을 바꾸고 이제 저주를 퍼붓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느닷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 입장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입장을 바꿔서 부분적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임을 인정해버리면은 지금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후에 역사적으로도 내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아서 이재경이 됐다는 일관성을 잃게 되는 것이고 예. 사실은 밖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유죄였네 이렇게 되는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분들 태극기 대신 촛불을 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예. 이제 그럴 상황이 되면 완전히 스스로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 사실은 그 형량의 문제는 어떤 분들은 뭐 뇌물죄가 되면 형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만은 피해가면서 다른 걸로 가지 않겠느냐 예. 이런 말씀도 하고 실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피의자의 모습 이런 걸 보면은 피의자로서 어떻게 조금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강한 죄를 받더라도 벌을 받더라도 나중에 정치적으로 사면 복권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한 길로 가야 된다는 주장들이 더 먹힐 수 있어요.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다 나는. 그렇죠. 그렇게 가야만이 오히려 뭐 사면 복권이라든지 이런 이후에도 뭔가를 모색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유죄임을 인정하는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니까 예. 아까 뭐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시지만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저는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자중 질환이 지금까지 3번 정도는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아무도 못 보고 혼자 보셨네. 3번이나 있었어요? 네, 자중질환이. 이 최재경 전 수석이 합류되지 못한 지점.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거부한 거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최재경 전 수석한테 부탁을 했을 때는 또 맥락이 있고 그 사람이 거절하는 데까지 또 맥락이 있을 거 그건 아니겠습니까? 탄핵 이유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이게- 탄핵 이후에 변호사 선임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어허. 간단한 문제는 아닌가. 뭐냐면 얘기가 되다가 엎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엎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최재경 전 수석이 와서 여기를 지휘를 했어야 되는데 지휘하는 그 역할을 빼앗기지 않은 쪽이 첫 번째 있었다는 것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3월 10일 탄핵된 이유란 말인가요? 아니면 일단 그 지금까지 쭉 지금까지 과정에 보면 첫 번째. 그러니까 정무수석에 들어갔을 때 그때 얘기하시는 거죠? 민정수석에 들어갔을 때. 예, 그 뒤에 이제 뒤에 부탁을 했을 때. 그다음 예. 두 번째는 이 박근혜 헌법재판소 대리인단에서 이 밖에 나서 정치 투쟁을 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헌재에서 1시간 동안
이렇게 반론을 하고 그랬잖아요. 태극기를 등에 예, 그런 쓰고. 돌출, 돌발 행동들. 그리고 그 내부에서 발언 순서를 놓고 또 조율이 안 된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좀 받아들여지는 쪽이 있고 거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밖에서 그렇게 액션을 보여줘야 하는 그룹이 있었던 거죠. 그 탄핵 소추 대리인 변호인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고재열 기자님 얘기한 시점을 1월 중순쯤으로 보더라고요. 그때까지 네. 법리 투쟁을 하다가 느닷없이 정치 투쟁으로 바뀐 시점이 있었다. 네. 그 이제 두 번째. 그분들 뭐 이제. 합류하고 그다음에 합류했는데 적응을 못 해낸 거죠. 그다음에 뒤에 이제 또 빠지게 됐으니. 그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제가 이제 또 불협화음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거는 검찰 조사를 받던 날 예.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되게 짧았는데 그 전날 이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결국 메시지가 없었는데 아하. 손범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 중요한 어떤 그 자리에서 그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서 본인이 관여하지 못했다라고.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간단한 얘기로 변호인들 안에서 문고리가 형성된 거죠. 지금 문고리 권력이 새로운 문고리 권력이 이제 뭐 변상시라고 할까요? 변상시들 중에서 문고리 권력이 새로 형성됐고 거기에서 계속 벗어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늘 이 유체 이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과정에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왜 저들이 잘못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제 그런 맥락을 이제 그래서 지금에야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 문고리 변호사들이 심기 관리를 가장 잘했던 거죠. 그분들이 심기 변론을 변론을 잘했다. 잘한 게 아니라 심기 관리를 잘해서 대통령 뜻에 맞게 얘기를 만들어줘서 맞춰줬기 때문에 옆에 있을 수 있었는데 그들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지적이시네요. 역시 시사인 고재열 기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유영하 변호사라는 분의 역할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유영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대리인단에 포함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 형사사건을 맡고 있는 거였고 처음에 변론 차원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형사사건 변호인단의 변론 전략이 무엇이었는가가 저는 계속 이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뭐였었냐.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물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변호사가 여러 명 있을 때는 말입니다. 예. 변호사가 여러 명 있을 때는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당사자를 위한 효율적인 변론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만 반복해서도 안 되고 또 각 전문 분야에서 기여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예. 지금 우리 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러 가서 직접 얘기하는 변호사는 딱 한정돼 있었어요. 한 명 아니면 두 명이고. 그렇죠. 그중에 지금도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계속 접견도 하고 뭘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유영하 변호사라는 이름을 검색을 해보시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그 BBK 사건 때하고 예.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할 때. 김경준 만나러 미국에 몰래 갔다 왔던 그렇습니다. 변호사. 예. 이명박 씨하고 당내 경선을 할 적에 그 김경준 씨를 설득하러 미국에 가서 돌아와가지고 말하자면 이명박한테 불리한 증언을 해달라 이런 걸 하러 만나러 간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혹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든지. 네, 예. 그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도 어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사건을 정치적으로 몰아가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박근혜 대표 내지는 후보하고 긴밀한 연락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예. 지금도 보면은 변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리적인 다툼이나 증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자꾸 부여하면서 정치적인 내용으로 가려고 한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을 피의자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속 해보니까 내가 계속 불리해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만하시라. 내지는 변호인을 바꾸는 상황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면은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신임을 거두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호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추가로 선임을 하거나 아니면 헌법재판 그 대리인을 했던 분들을 좀 그 중에서 일부를 뭐 교체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깥에서 보던 동생인 박지만 씨가 변호인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실질적인 법리적인 어떤 도움은 받지 못하고 예. 제가 보기에는 변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또 자기 장래에 대한 어떤 전략에 의해서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분이 좀 이용당하는 측면도 있다. 예. 그런 부분까지도 피의자로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박근혜 씨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정문 비서관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분들 얘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축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변인이 유영아를 중심으로 한 이제 뭐 아까 변상시라고 표현했는데 변호인 십상시를 줄여서 이제 변상시라고 그런 것 같아요. 유영아를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 변론을 잘하는 이런 변호사 축이 있고, 그다음 다른 한쪽에서 최재경 등을 중심으로 한 이건 법리 싸움을 해야 된다. 그렇죠. 축이 있었는데 계속 이제 이쪽에 그 딜이 밟힌 거거든요. 그 계속 유영아 주장만 듣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특검에 조사 나가야 된다. 헌재 재판관에 가서 출석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최재경이 3월 10일 이후에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합류하지 않은 것은 유영아가 너무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봐야 얘기 안 먹힌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보도도 뭐 굉장히 합리적인 그 보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은 이제 최재경 민정수석이 간둘 때 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그렇죠. 보면은 예. 유영아 변호사를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러들였어요. 예. 그리고 어쨌든 그 이 형사 이제 특수본 1기죠. 예. 그 조사에 대응하는 변호사로 지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뭐 여성으로의 사생활 이야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뭘 했는가 하면은 조작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사상 누각이다 이 말을 했어요. 검찰 수사를. 그러고 난 다음에 어쨌든 최재경 민정수석이 간둔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세간의 추측은 그런 거였습니다. 아, 최재경 민정수석은 검찰 내에서 굉장히 신망도 높고 어쨌든 지검장도 했고 어쨌든 뭐 자존심도 강한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뒷설거지를 하려고 어렵게 들어온 사람인데 유영아 수준의 변호사한테 이렇게 지휘를 받는 모습은 이게 견딜 수 없는 모욕이 아닌가.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영아 전 변호사는 어쨌든 그런 정치투쟁 일종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 또 최재경 민정수석 라인은 어쨌든 이제 검찰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법리나 또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방어하는 이런 전략인데 그 대충돌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최재경 라인이 도대체 견딜 수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세간에서는 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예. 세간에 느끼는 건 여기서 전하지 마세요. 본인의 그 정확한 판단을 저도 얘기해 세간의 줘야죠. 한 명입니다. 세간의 한 명이.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제 최 변호사님 작전을 바꾸거나 네. 흐름을 틀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 박지만 동생의 얘기대로 이거 도대체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박지만 입장에서는 이거 변호인 전략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런데 유영아만 계속 지금 접견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걸 확대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하여튼 당사자인 피의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예. 것인데, 그러니까 동생도 가서 뭐 이제 그 서양희 변호사, 예. 그 부인인 서양희 그것도 변호사 변호사가 아니에요. 가서 접견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마 그 동안에 쭉 접견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가서 만난 이유는 이제 박지만 씨 의견을 좀 전달하고 예. 서양희 변호사가 자기 중심으로 좀 변론단을 꾸려보겠다. 예. 그런 의견을 아마 제시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받아들여야지 그게 가능한 것이지. 본인이 싫다는데 바깥에서 강제로 그냥 이 사람들이랑 그냥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오히려 레이저를 맞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본인이 처음부터 자꾸 무덤을 파고 들어가고 지금 상황에서도 누가 좀 꺼내주려고 해도 자꾸 그걸 뿌리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으면 좀 현실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답답하네. 이제 그 빵 선배로서 가서 얘기해주고 싶기도 하고. 예? 왜냐하면 일단 징역에 들어가면 징역 표현 중에 감옥 표현 중에 꽂힌다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 변호인 접견 가서 많이 느껴보셨잖아요. 감옥 안에 사는 사람들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하게 되면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밖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 유리한 쪽만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뭐 최근에 나왔던 감옥에 있을 때 불리한 쪽으로 자꾸만 보여요. 이게 나한테 그래 그 꽂혀갖고 그 생각만 계속하면 교도관들이 그걸 설득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데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로 제가 보면은 이건 더욱더 유영아 변호사를 찰떡같이 신봉할 위험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여요. 그럴 수 있겠죠. 예. 보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사건과 연루되어서 하지 않았으면 좋았던 일을 주로 한 거는 이제 10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일까지 이제 3차 대국민 담화까지 담화의 과정은 조금씩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더 예. 깊이 있게 인정하는 과정이었어요. 마지막 담화에서는 하야 그렇죠. 그 플랜까지도 달라, 프로세스까지 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정상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신년에서 기자들 불려가지고 뭐 완전히 엮인 것이라느니 예. 그다음에 또 정규제 TV에 출연을 해서 처음부터 기획된 일이 아닌가 싶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가던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재판이나 이런 거에 있는 어떤 그 피의자에 대해서 변호인, 정상적인 변호인이라면 그런데 나가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렸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본인 속풀이를 그냥 이렇게 하게 내비둔 어떤 그런 이제 법률 조언단 그들이 그 이렇게 검찰 조사는 응하지도 않으면서. 네. 네. 여론 이제 그러니까 여론전으로 풀려고 했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서야 이제 사람이 좀 이렇게 고립되거나 감옥이나 군대 가 보면은 그래도 이제 드디어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박지만 서양희 부부가 좀 역할이 나오면서 그러다 보면은 가장 지금까지 문고리에 있었던 사람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유영하 변호인에 대해서 비토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가 물보다 진한 상황이 돼갖고, 근데 우리가 왜 박근혜 전 대통령 걱정해 주죠? 하도 한심한 일만 하니까. 예. 아니, 제가, 뭐, 친해서 이렇게 같이 술 한잔 먹거나 그런 자리 아니어도 이제 이렇게 오다 가다 좀 몇 번 만났거든요, 박지만 씨를. 네. 이 기회에 연락했고 좀 감옥 어드바이스를 좀 해줄까요? 왜냐면 좀 답답하긴 해요, 진짜. 자꾸만 죽을 게만 내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안에서 이제 만약 계속 부인하면, 예. 유영하는 만주 변호사인 저도 이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대질신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김기춘, 예를 들어 안종범, 정호성, 최순실, 장시호. 여기 대질신문을 해야 될 필요가, 이재용. 제일 대질신문이 필요한 사람은 이재용 씨죠. 이재용이죠. 예. 준 사람, 왜냐하면, 받은 사람. 예. 준 사람 받은 사람의 얘기가 지금 돈이 오간 건 맞은데 예. 왜 돈을 줬고 왜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한쪽은 내가 협박당해가지고 뜯긴 거다 이렇게 지금 이재용 씨는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 거고 예. 예. 그게 아니고 박근혜 씨 쪽에서는 선이다. 예, 정부 정책으로 해서 협조를 부탁했을 뿐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물도 아니라고 하고 뭐 삼성을 봐준 적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혜택을 받은 게 없다라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하면서 예. 돈이 오간 거에 대해서는 그럼 인정하고. 혜택 받은 것도 없는데 왜 돈을 줬냐라고 하니까 이재용 씨는 나는 그러니까 협박당해서 뜯긴 겁니다라는 나름대로는 논리적인 지금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박근혜 씨 쪽에서는 아니 그건 나는 협박을 한 적도 없고 협조를 부탁했을 뿐이고 예. 자발적으로 돈을 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돈의 예. 성격만 놓고 예. 보더라도. 그러면 자발적으로 낸 건지 뜯긴 건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배경으로 과연 외곽으로 오간 얘기가 없었나. 지금 보면은 그 영장기재 범죄 사실에도 안가로 수시로 불렀다는 거잖아요. 이재용 예. 씨를 예. 순간순간마다 불러가지고 삼성이 이런 현안이 있지 않냐. 응?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지금 검찰의 판단은.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씨의 입장은 그런 게 아니고 삼성이라는 게 중요한 기업이니까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만 지금 일관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조사하고 확보돼 있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둘 다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둘이를 앉혀놓고 과연 둘이가 왜 한쪽은 뜯겼다고 그러고 한쪽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지라도 확인을 하는 게 수사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이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전에 다른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법정에서 이재용 변호인단 쪽에서라도 대질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이거는. 워낙 원칙적인 문제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형량이 달려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재용 씨 입장에서도 되게 절실하죠.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예. 자기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도 사실은 그런 거를 한번 대질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말을 맞추면 맞추는 대로, 맞추지 않으면 맞추지 않는 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꼭 확실히 확보해야 될 진술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둘은 대질신문 시킬 가능성이 있다. 예, 원칙대로라면 꼭 시켜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른바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면서 두 공범을 분리시켜 놨을 때
자백할 가능성이 높다. 예, 예. 라고 하는 그 죄수의 딜레마가 뇌물죄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하는 게 예, 맞나요? 물론 그렇죠. 그래야지 뭐 나의 형량이 좀 더 어떤 게 더 유리할 것인가 생각을 해가지고 뭐 결국은 하여튼 둘 다 자백하는 쪽을 택하게 된다. 예.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는데. 그게 뇌물죄로부터 시작한 건가요? 네네. 지금은 이제 그 죄수의 딜레마가 정확하게 적용이 되려면 둘 다 완전히 격리가 돼가지고 예. 상대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야지 이제 이게 그 법칙이 적용이 전문용어로 되거든요. 이제 비둘기 못 띄우게. 통방 근데 못하게. 이제 한쪽은 구속돼 있고 예. 한쪽은 바깥에 있고 하면서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슨 얘기하는지를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앉혀놓고 그래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거짓말 해봐라. 나는 그대로 적어주겠다. 예. 그리고 법정에 가서 다 깨트리겠다. 아하. 이게 어떻게 보면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더 기법. 유효한 전략이죠. 예. 알겠습니다. 호성모 비서관님.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람들 이재만 안 보고 어디 갔어요? 한번 좀 찾아오세요. 글쎄 말입니다. 문고리 3인방 중에 정호성 들어가 있고 이재만 안봉근에 대해서 누가 숨기는지 계속 숨기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20년 정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신 사람들인데 예. 그 윤전추, 뭐 이영선 이런 사람들은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께 뭔가 유리한 활동을 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예. 근데 20년을 모신 이 사람들은 어디 간지 흔 적이 없어요. 헌재 출석도 다 거부했고. 헌재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증언 좀 해달라 했을 때도 완전 사라져버려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의리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략일까요? 의리 없는 사람들일까요? 첫째는 이제 의리 없는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살길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 나가서 이렇게 증언하고 이럴 때 혹시나 특검에 그때 당시에 특검 있지 않습니까? 예. 특검에 뭐 책을 잡혀서 다시 수사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자기 일신 돌보기 그런 배신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게 지금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략으로 보는 사람들은 정호성이 다 뒤집어 쓰고 갔으니까 둘은 잘 보존해놨다가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게 만들자 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자가 더 우세한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전략이 뭐 이거 너무 궁금하더라고. 저는 아직 이 의리 없는 사람의 그런 행위로 속단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뭔가 뒤에서 작전을 계속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의리를 저버리고 이렇게 살아날 그런 판도 예.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들이 협조해 준 것은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예. 이제 어떤 그런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시절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고리 3인방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정호성으로 수렴되었었다는 이제 문고리 1인방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요. 왜냐하면은 그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최순실 씨와의 메신저 역할을 정호성 전 비서관이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의 성격상 남들과 더 상의하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둘 사이에 연락관 역할만 했을 때 그러면은 안봉근 이재만은 소외될 수밖에 또 없었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그런데 이 둘은 또 이 개인 비리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든 검찰이든 일단 수사를 걸어서 진행할 수 있는 엮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좀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이들을 특별히 봐줘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저는 어느 일정 정도의 또 협조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래서 예. 좀 아직까지는 저는 아직 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검찰 그 공소장을 보면 공소장인가 구속영장. 구속영장을 예, 보면은 기재사실, 예. 롯데와 SK는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 그 회장이 예. 그런데 현재로서는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예. 적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보면은 롯데 같은 경우는 추가로 70억 달라 그랬다가 준 다음에 네,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돌려주고. 돌려주고 네. SK 같은 경우는 80억 달라 그러니까 좀 깎아갖고 30억 주고 예, 예. 그리고 둘 다 면세점 떨어졌다가 다시 면세점 됐고 예. 이런 등등의 인과관계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좀 더 추가 조사가 되면서 네. 뇌물죄로 될 가능성을 열어놨나요? 아니면 여기서 끝난 건가요? 가능성은 계속 열어놔야죠. 왜냐하면 그 삼성을 지금 뇌물로 그 어차피 공소장을 바꿀 것 같습니다. 지금 법정에서 판사가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예. 강요죄하고 뇌물죄에 대해서 정리를 해라. 아하. 왜냐하면 이중기소라는 주장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중기소 아니다. 정리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박근혜 씨 기소와 동시에 정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뇌물죄로 우선되는 범죄로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의 다음 전략은 뭐가 되겠습니까? 왜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돈 냈는데 거기는 강요죄고 우리만 뇌물죄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다 다른데도 그 어떤 대가 관계나 청탁의 내용만 다를 뿐이지
이것도 다 뇌물이었다라고 가는 게 훨씬 더 일관성이 있고 이재용과 박근혜 그 뇌물 공여 내지는 수수 관계에 예. 그거를 입증하기가 훨씬 더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여태까지 그러니까 뇌물로 확실하게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있다면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겁니다. 예. 끝까지.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저는 그 닫혀 있지 열려 않다고 있다. 봅니다. 아. 예. 허성모 비서관님, 예. 우병우 어떻게 됐어? 우병우하고 안 친해요? 우병우는 뭐 앞으로 해도 우병우고 뒤로 해도 우병우다 이러는데 그 우병우 수사가 사실은 뭐 이 사건의 마지막 종착점이 아닌가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요. 사실은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지고 엉망이 되고 비극적인 상황까지 올 동안에 어떤 뭐 이렇게 워치독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병우였는데 오히려 방치하고 또 방조했던 그런 역할이었고 오히려 그런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심지어 도와준 게 아닌가 그 도움을 위해서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걸 행한 게 아닌가 이래서 우병우의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또 국민 정서가 마지막 우병우를 종점으로 찍어야 한다는 게 이제 요구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뭐 그동안 수사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검찰에 대한 오해도 많고 또 오해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검찰이 이제 뭐 지금 원래 내일 5일날 수사를 하겠다 했는데 우병우 측에서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 해서 6일날 소환해서 수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쨌든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도 굉장히 친절한 검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이고요. 사실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수사가 되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 뭐 검찰하고 뭐 천여 차례의 이런 통화가 있었고 그 중에 총장과의 통화도 있었고 법무부 검찰국장과의 통화도 있었고 이용렬 중앙지검장하고도 있었고요.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뭐 수사하는 척만 하고 안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검찰에서 발끈했어요. 우리가 지금 뭐 46명이나 이미 조사를 했고 우병우를 수사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이렇게 많이 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왔는데 결국은 우병우의 그 죄과들을 밝혀내는 것이 김수남 총장의 마지막 임무가 아닌가. 그리고는 결국은 옷을 본인도 벗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 세게 예측을 하시네.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이 상황이 있으면 이제 자기는 옷을 벗어주는 게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안 벗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마지막 임무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병우를 정리하는 거. 그게 예. 육참골단의 마지막 모습이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김수남 총장이 우병우로 치면은 유지가 될 거고 네. 우병우 못 치게 되면 옷을 벗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야 당연히 앞으로 검사를 쭉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병우 씨에 대해서 어떻게든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지만 그나마 검찰이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예.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이제 허성무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천 회의 통화 예. 또 여러 가지 밀접한 관계에서 지금 현재 검찰 수뇌부가 우병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점이 아마 이제 시간을 끄는 요인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죠. 예. 상황이 됐죠. 그리고 우병우 입장에서도 사실은 계속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과의 어떤 딜을 시도는 하겠지만 자기도 평생 감옥살이를 할 게 아니고 어차피 나와서 또 재기를 노려야 할 거기 때문에 좀 싸게 들어가자.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검찰과 어느 정도의 선에서 인정을 하고 형을 사는 거를 택할 것인지 예. 아니면은 끝까지 협박을 해가지고 만약에 나를 죽이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도 다 터뜨린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틴 것인지에 대한 예.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그거는 양쪽 간에 어차피 서로 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접점을 찾아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병우 씨 입장에서도 지금 나와서 재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예. 형기가 종료되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만 확보가 되면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영주에서. 네, 영주나 뭐 봉화 같은 지역에서 아니면 대구에서 뭐 정치인으로서 재기하는 이런 길을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선에서 과연 검찰에다가 반기를 들고 말하자면 그 조직이 어찌 될 망정 내가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살겠다. 수뇌부를 완전히 남도질하는 그런 선택까지는 아마 못하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은 본인의 개인 비리 그다음에 직권남용의 여지나 흔적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또 당한 공무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은 본인이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숟가락 조금 얹자면 예. 젓가락도 얹히세요. 이게 그런 수순일 것 같습니다. 가장 무난한 것은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 최순실 씨 관련된 국정농단의
이 비리와 연루돼서 들어가는 선택은 안 할 겁니다. 아하. 마지막 어떤 최후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개인 비리 문제나 정강. 네 그리고 아니면 이제 문체부 어떤 이 직원들 징계 자천시킨 강요나 거. 예.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세월호 수사에 대한 어떤 관여한 그 부분까지 그렇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사법 처리가 될 것이고 김수남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지휘했던 임채진 총장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 홍삼 트리오 그 아들 문제 이렇게 수사지휘했던 이명대 총장이 뒤에 사퇴했듯이 이제 우병우 건까지 우병우가 그렇게 구속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퇴를 함으로써 그 뒤에 우병우와 관련돼서 검찰까지 건드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나의 사퇴로 이제 어떤 검찰에 대한 이거는 가름하자 예. 이제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이제 우병우라고 하는 마지막 인물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할 때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이 혹시 지금이라도 우병우, 김수남 두 분께서 막후에서 협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직도 1,600만 촛불 시민의 3,200만 개의 눈과 그다음 네티즌 수사대들이 그리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봉주의 품격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 분석,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봉주의 품격 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내일 받을 예정입니다.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결국 구속된 박 전 대통령, 과연 이번엔 어떤 전략을 펼칠까요? 그리고 이에 맞선 검찰은 어떤 칼날을 꺼내들까요? 오늘은 제주 4.3 사건이 69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문제는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안타까운데요. 잠시 후 관련 전문가 모시고 제주 4.3 사건의 의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 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검찰이 내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처음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있을 조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뇌물죄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 씨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대질 조사를 진행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한편 그간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조사에서도 같은 태도를 취할지, 그리고 내일 조사에 앞서 구속을 막지 못한 기존 변호인단을 교체해 새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할지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4월 3일) 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검찰이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나흘 만에 첫 조사를 시작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조사 장소는 서울구치소로 결정됐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되니까 예. 뭐 사람들 많이 얼굴이 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셨어요? 뭔가 가슴에 응어리진 것들을 좀 풀어내서 그런지 예. 디톡스가 된 것 같습니다. 고재열하고 밑에 기자, 기분 좋은 기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네. 자, 최강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런가요? 예, JTBC 가서 날라다니더니 여기는 슬그머니 오시네. 졸고 다녔는데. 자, 허성무 전 청와대 비서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내일 출장조사. 네. 출장조사라고 하나요? 정확한 표현으로 뭐라 그러죠? 뭐 출장 조사가 맞는 것 같고요. 예. 이 법적으로는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는 게 맞겠지만 좀 100번 양보한다면 예. 양보할 수도 있는 최근합니다. 예. 최 변호사님.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시 이제 복귀를 해보면, 예. 12월 9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담화를 할 때부터,
최재경 당시 민정수석은 검찰 조사를 받자. 예. 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 그게 결국은 유영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과 입장이 틀려갖고 옷을 벗고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때 검찰 조사를 받고 정치적으로 이제 뭐 그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하야 쪽으로 가면은 탄핵이나 이런 검찰 조사 이런 거로부터 좀 피할 수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입장에서 지금 허성무 비서관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를 인정하고 좀 그 형을 좀 줄이는 이런 싸움으로 가는 이런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그러니까 변호인한테 원래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그 고객이 그 예. 클라이언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알고 예. 그게 이제 그 피의자의 입장에 가장 유리한 쪽으로 변론을 해주는 것이 상식인데 전략을 세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 신분이 됐던 박근혜 씨의 입장에서 사실은 변호인의 조언을 귀담아서 들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어쨌거나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탄핵 전까지 그때 피의자의 신분을 얻어서 입건이 된 상황이라면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통로를 확보해 놓는 것도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불소추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빠져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좀 찾아볼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그런 가능성까지 쭉 염두에 두고 자 A안, B안, C안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장점이고 이게 단점이고 이렇게 했을 때 본인한테 뭐 제일 가는 혜택은 이런 거고 단점이라면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 전제가 돼야 될 게 뭐냐면 피의자 본인이 변호인한테 자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왜냐하면 변호인은 비밀 엄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얘기를 다 해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저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법률적으로 좀 여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상담을 했어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보면은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탄핵 심판 과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분이 본인이 변호사들을 그렇게 자주 만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거의 안 만났죠.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사정에서 만나는 식으로 변호사들이 가서 피의자를 만나고 그러면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그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돼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조언해 줄 수 있는 범위도 당연히 협소해지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무덤을 파는. 네, 무덤을 판 자초한 측면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본인이 택한 길로 지금까지 쭉 온 겁니다. 예. 그리고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돌아가려면은 빨리 돌아가야지 이게 낭비가 적어지지만 이미 한 번 길을 선택해서 너무 멀리 너무 멀리 와버렸기 예. 때문에요. 이제 허성무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지자들 보기에도 이제는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본인이 또 계속 지금 취하고 있는 모습이 뭐였냐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고 그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간절히 지지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검찰이 엮었고 다 꾸며낸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갖다가 지금 변호인들은 어쨌거나 조사받는 과정에서 또 검사들한테 경의를 표한다고까지 했는데 예. 그 경의를 표한 검찰을 상대로 다시 이제 나는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안 맞고 본인 입장에서도 아마 계속 지금까지도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피해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허성무 비서관님, 경의를 표한다 그랬다 그 입장을 받고 이제 저주를 퍼붓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느닷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 입장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입장을 바꿔서 부분적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임을 인정해버리면은 지금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후에 역사적으로도 내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아서 이재경이 됐다는 일관성을 잃게 되는 것이고 예. 사실은 밖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유죄였네 이렇게 되는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태극기 대신 촛불을 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예. 이제 그럴 상황이 되면 완전히 스스로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 사실은 그 형량의 문제는 어떤 분들은 뭐 뇌물죄가 되면 형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만은 피해가면서 다른 걸로 가지 않겠느냐 예. 이런 말씀도 하고 실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피의자의 모습 이런 걸 보면은 피의자로서 어떻게 조금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강한 죄를 받더라도 벌을 받더라도 나중에 정치적으로 사면 복권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한 길로 가야 된다는 주장들이 더 먹힐 수 있어요.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다 나는. 그렇죠. 그렇게 가야만이 오히려 뭐 사면 복권이라든지 이런 이후에도 뭔가를 모색해 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유죄임을 인정하는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니까 예. 아까 뭐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시지만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자중 질환이 지금까지 3번 정도는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아무도 못 보면 혼자 보셨네. 3번이나 있었어요? 네, 자중질환이. 이 최재경 전 수석이 합류되지 못한 지점.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거부한 거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최재경 전 수석한테 부탁을 했을 때는 또 맥락이 있고 그 사람이 거절하는 데까지 또 맥락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탄핵 이유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이게- 탄핵 이후에 변호사 선임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어허. 간단한 문제는 아닌가. 뭐냐면 얘기가 되다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는 받을 수가 있는데 구치소를 벗어나서 검찰에 오고 또 검찰에서 구치소 돌아갈 때 그 길에 이렇게 또 경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싶고 그래서 여러 사람 피곤하기보다는 지금은 어찌되었건 구속된 상황이고 내용이 중요하니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조사를 할 수도 있었는데 검찰이 조금 배려를 해서 하루 정도 준비할 여유를 줘서 내일 조사 10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지금. 내일 10시요? 예. 화요일 날? 네. 자, 우리 청취자분들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5400입니다.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자, 최강 변호사님. 예. 그런데 지금 검찰이 예. 친절 모드예요, 계속. 예. 글쎄 뭐 꼭 친절하게 대한다기보다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불쾌하게 대한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 전에 이제 뭐 영상 녹화 부분도 이례적으로 뭐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안 해줬다라는 발표도 하고 또 이번에 이제 출장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좀 특별 대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예. 원래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하고는 좀 다르고 아까 이제 우리 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호에 관한 거는 계속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이제 다른 사람 번거롭게 하지 않는다는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검찰 입장에서도 어차피 그간에 일관되게 이제 그 박근혜 씨가 부인해 오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절차를 그동안에 검찰 소환해서 했었다면 예. 이번에는 가가지고 뇌물죄와 관련해서 특히 강요라고 주장하는 이제 재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거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장 청구 사실에 적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하는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뭐 검찰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청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 예. 혹시나 또 뭐 대질신문 같은 게 필요하다면 또 구치소에서 이뤄질 수도 있으니까 예. 아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구속 기간이 최장 20일까지 아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4월 19일까지인데 예. 문제는 13가지의 혐의가 무척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할 때 12만 쪽에 달하는 자료가 있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 막대한 자료를 들고 계속 움직여야 되나요, 검찰이? 아니면 그거 갖다 놓고 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 경험이 있으셔서 확실히 정확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데 예. 이게 다른 방송은 지적을 못 해요. 사실은 이제 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는 그 구속 기간이 원래 원칙이 열흘이고 예. 한번 이제 판사 허가를 받아서 연장하면 또 열흘 더 연장해서 20일까지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그 전에 김기춘, 조윤선 같은 경우에도 보셨겠지만은 다음날 바로 소환을 합니다. 예. 부인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히 예. 조서를 또 완벽하게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제 말씀하신 그 증거 자료나 기록들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서 이제 수사 과정에서 쭉 메모해 놓은 것들이 있고 예. 그 핵심을 뽑아서 또 조사를 하러 갈 때는 조서의 초안을 어느 정도 만들어가서 가기 때문에요. 그걸 뭐 다 들고 다닐 필요는 없고 그리고 또 수시로 또 그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에 그 나와가지고 또 서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사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본청에 있는 다른 그 그렇습니다. 팀들하고요. 예. 본래도 이제 검찰청에서 조사를 할 때도 조사실에다가 일종의 그 채팅창 같은 걸 띄워놓고 아하. 계속 이렇게 내부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조사를 하거든요. 확인하는 쪽이 또 따로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은 아마 유지하면서 할 것이고요. 조사실이 또 구치소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가보셔서 예. 아시지만 거기 가면은 또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 저는 추가 떠갖고, 예. 그때 남호 의원이 해갖고, 일단 확정이 돼갖고 들어갔는데, 예. 추가로 고소권이 있어갖고, 예. 계속 나와서 조사를 받았어요, 또. 그러니까 낙곰수에서 얘기한 나경원 의원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들어가 봤더니 조사실이 한 7, 8개 있더라고요. 경찰들이 예, 예. 와서 조사하는 조사실이.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특별하게 이례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게 조사한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성무 비서관님 너무 오래전에 갔다 와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가고 싶으세요? 저는 뭐 자체 구치소 내 조사는 없었고 예.
검찰에 20일간 가서 조사를 예, 계속 그러니까 아주 좋은 평론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가고 싶냐고요. 사양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한웅재 형사 8부장이 그 다시 이제 구치소에 파견하기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혐의를 계속 부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치소 들어가서 이제 구치소 소장이 계속 이제 언론 브리핑도 하고 그러는데 울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아,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심경의 변화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뭐 저는 전혀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검찰에 출석할 때 예. 실질 심사 받으러 갈 때 굉장히 긴장된 그런 얼굴이었지만 그렇죠. 지금에 와서 뭐 이렇게 부인하던 사실을 갑자기 시인하게 되면은 스스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아, 부인과 시인. 예. 아. 그래서 뭐 검찰 조사에 특별한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좀 적다. 그렇게 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야 이제 뇌물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지 또 다른 증인들이나 증거들 확보된 걸 들이대면서 확인하려고 계속 하겠죠. 그러나 이제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도 뭐 저는 묵비권으로 오히려 일관되게 나가지 않을까. 그걸 시인하는 순간 자기 스스로 무너지고 예. 또 밖에서 아직도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분들하고도 관계도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